비가 내리던 그 밤이었습니다. 변 훈장은 도롱이를 두르고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과연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변 훈장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 훈장은 하마터면 비명을 삼킬 뻔했습니다. 그 얼굴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영원히 옥순의 울고 있어.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비가 열었습니다. 그치지 않아. 어르신, 영원히 울고 있어. 제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차마 눈을 감을 비가 수가 그치지 없습니다. 않아. 빗소리가 그 말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화와 돌쇠가 밥은 먹고 있습니까? 맞지는 않습니까? 어미가 직접 안아줄 수가 없으니 비 오는 밤이면 이렇게 와서 바라만 보고 갑니다. 변 훈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 중기 무렵의 일이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내려가면 나오는 충청도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소란마을이라 불렀는데 소나무 숲이 마을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어 붙은 이름이었지요. 소란마을 한가운데에는 수십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느티나무 바로 옆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쓰는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우물이었는데 물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여름이면 인근 마을에서도 그 물을 얻으러 올 만큼 귀한 우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소란 우물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 우물가에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처음 퍼뜨린 것은 마을에서 술을 가장 즐기기로 이름난 김서방이었습니다. 밤늦게 주막에서 막걸리를 걸치고 돌아오던 길에 빗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우물가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요. 처음에 사람들은 김서방이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며 웃어 넘겼습니다. 허나 며칠 뒤 또 비가 내리는 밤이 되자 이번에는 두부를 팔러 다니는 최씨 아낙네가 똑같은 것을 보았다 하였고 그 다음 비 오는 밤에는 마을 훈장 어른의 제자인 16살 소년 동구가 우물가의 하얀 여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란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는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삼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무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 우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귀신이 나타나는 게 분명혀. 아니요, 어디선가 원한 품고 죽은 혼백이 우물에 깃든 거지. 귀신 쫓는 무당을 불러야 한다니께. 무성한 소문이 돌자 마을 어귀에 사는 노인들이 모여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80 노인 강 어르신이 이 소문을 듣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리 소나무 숲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생겼더냐? 소복 입고 머리를 푸어헤쳤는데 얼굴은 잘 못 봤다 합니다. 우물가에서 무얼 하던가. 그냥 서 있었다고만 하던 거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래, 그 여인이 돌아왔구나.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여인을 아십니까요? 강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80평생을 살았으니 알지. 그 우물가에는 사연이 하나 있다네. 아주 오래된 가슴 아픈 사연이. 그리고는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소란마을에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드는 목수 일을 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사내였지요.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서방에게는 옥순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옥순은 인근 마을 홍씨 집안의 막내딸로 얼굴이 복스럽고 마음씨가 비단같이 고왔습니다. 손이 야무져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으며 마을 잔치가 있으면 앞장서서 음식을 나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서방과 옥수는 금슬이 좋기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소화였고 아들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소화는 10살, 돌쇠는 7살이었지요. 소화는 어머니 옥순을 꼭 닮아 눈이 맑고 조용한 아이였고 돌쇠는 아버지 이서방을 빼닮아 씩씩하고 개구진 아이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도 않은 오손도손 정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옆 고을 부잣집 사랑채에 가구를 들여놓는 일을 맡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일이 크고 많아 열흘은 좋게 걸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서방이 떠나기 전날 밤 옥수는 남편의 행전을 고쳐 메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여보, 몸성이 다녀오소. 아이들은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시고. 그래, 잘 있어. 열흘 안으로는 꼭 돌아올 테니. 이서방이 길을 떠난 다음 날 아침부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등잔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이들 속옷을 지어두어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부지런히 놀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큰아이 소화가 울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돌쇠가 없어요. 자리에 눕혀놓고 잠깐 뒤채 다녀왔더니 아우가 보이질 않아요. 옥순이 벌떡 일어나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돌쇠가 없었습니다. 이불만 뭉쳐져 있을 뿐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돌쇠야, 돌쇠야. 옥수는 집 안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부엌, 광, 장독대. 어디에도 돌쇠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마당으로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야, 이 녀석아, 어디 있느냐? 그때였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그 소리를 따라 뛰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느티나무를 지나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옥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 난간에 기대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돌쇠야. 빗속을 달려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워진 우물 옆 돌바닥에 옥순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를 붙잡으려 팔을 뻗은 채로 중심을 잃은 옥수는 그대로 우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돌쇠의 울음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밤 소란마을의 비는 유난히도 세차게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웃들이 우물에서 건져낸 옥수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서방은 이를 팽개치고 달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아내의 주검 앞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옥순아, 옥순아. 소화는 아버지 옆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고 돌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옥순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이 33세 남편 없는 빗속에서 어린 자식을 지키다 그만 미끄러져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이서방의 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서방은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습니다. 부지런하고 온화하던 사내가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더니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며 드러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 곁에서 눈치를 보며 기죽어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반년 이서방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복례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주막을 하던 과부였는데 얼굴이 환하고 말재간이 있어 장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복례의 주막에 자주 드나들더니 급기야는 복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새어머니라 부르거라. 이서방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돌쇠는 복례를 빤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소? 복례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멀리 갔단다. 이제는 내가 너희 어머니야. 돌쇠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꽤나 잘 대해주는 척했습니다. 군것질거리를 사다 주기도 하고 새 옷을 해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 석 달뿐이었습니다. 복례는 본래 속이 좁고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서방이 자리를 비우면 아이들에게 살림 일을 몽땅 시켰습니다. 10살 소화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해야 했으며 7살 돌쇠는 물 길어오기, 장작 패기를 도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복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특히 돌쇠는 철이 없어 복례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소화는 동생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쇠는 혼내지 마소서. 그러면 복례는 비웃으며 소화를 밀쳤습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 말대꾸냐. 이서방은 그런 일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례에게 빠져 있어 아이들의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설령 보았다 해도 복례야 아이들 좀 잘 봐줘.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소화는 10살이지만 이미 어른 같은 눈빛을 하고 살았고 돌쇠는 개구지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 구석에 웅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아이들이 불쌍해 못 봐주겠구먼. 이서방이 눈이 어두워도 저리 어두울 수가 있나. 돌아가신 옥순 씨가 알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남의 집 살림에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몰래 우물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느티나무 아래 앉아 우물을 바라보며 소화가 말했습니다. 돌쇠야, 어머니는 하늘 날아가셨어. 그러니까 울지 마. 누나도 울잖아. 이건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복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복례의 배가 불러오자 이서방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본처인 옥순이 낳은 소화와 돌쇠는 더욱 구석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야, 어미 배 고프다 하시니 부엌에 가서 뭔가 해드려라. 돌쇠야, 어미 발이 붓는다 하니 물에 담가드려라. 이서방이 그렇게 시키면 소화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고 돌쇠는 고개를 돌렸다가 누나의 눈치를 보고 어기적 달았습니다. 복례는 배가 불러갈수록 더 심술이 사나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소화가 밥에 돌이 들어갔다고 뺨을 때렸고 어느 날은 돌쇠가 물을 엎질렀다고 물독으로 등을 밀쳐 아이가 마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이서방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이서방, 자네 아이들이 심히 고생을 한다네. 한번 살펴보소. 이서방은 그 말에 그제야 조금은 미안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방이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복내야, 아이들한테 좀 너그럽게 해줘. 복내는 대뜸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눈총을 주고 말도 안 들어요. 제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서방은 그 말에 그만 복내 편을 들었습니다. 소화야, 새어미한테 잘 굴어야 한다. 돌쇠도 말을 잘 들어야 해. 소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날 밤 소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쇠가 누나 옆에 바짝 붙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누나, 울지 마. 괜찮아.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 어머니가 보고 싶지. 소화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응.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진통이 시작되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허겁지겁 산파를 불러오고 집 안이 온통 복례의 산고에 집중되었습니다. 소화와 돌쇠는 찬 마루 끝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뛰듯이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복례도 기진맥진하면서도 환하게 웃었지요. 그 옆에서 소화는 동생 돌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 더 무거운 것이 내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기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부터 복례는 아이를 앞세워 더욱 기세가 높아졌습니다. 소화와 돌쇠를 대놓고 남의 자식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밥을 줄 때도 아랫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이서방은 아들에게 홀딱 빠져 아이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화는 12살이 되던 그 겨울을 홀로 버텼습니다. 그 무렵 소란마을에 마을 서당을 꾸려가던 훈장 어른이 계셨습니다. 성은 변씨이고 이름은 학진이라 했습니다. 환갑이 다 된 노인으로 평생 그를 가르치며 살아온 고집스럽고 꼿꼿한 선비였지요. 변 훈장은 마을 아이들의 사정을 남몰래 살피는 어른이었습니다. 소화가 서당 앞을 지나칠 때면 항상 얼굴이 야위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변 훈장이 소화를 불렀습니다. 소화야, 이리 와보거라. 소화가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습니다. 아침을 먹었느냐? 소화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그러나 변 훈장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변 훈장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 들어가 밥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먹어라. 소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먹으라면 먹어. 소화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 그릇 안에 떨어졌습니다. 변 훈장은 그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다 먹기를 기다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도 이리로 데려오거라. 매일 아침 서당에 와서 밥을 먹어도 된다. 소화가 고개를 들어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가거라. 그날부터 소화와 돌쇠는 매일 아침 변 훈장의 서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변 훈장은 그것을 티 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소화가 13살 되던 봄, 복례가 이서방에게 무언가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이었지만 얇은 벽 너머로 소화의 귀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 애들이 크면 이 집 재산을 나눠달라 할 게 뻔해요. 미리 저 애들을 처리해야 해요. 처리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소화는 어디 멀리 혼처를 구해보내고 돌쇠는 절에 보내거나 남의 집종으로 보내면 어떻겠어요. 이서방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소화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자. 소화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잠든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쇠는 내가 지킨다. 그 밤부터 소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서움이 가득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는 다짐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들어서던 무렵 소란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이면 우물가에 소복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그것을 본 것은 복례였습니다. 한밤중에 물이 마려워 뒷간에 나갔다가 대문 너머 우물가를 보았는데 빗속에 흰 옷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얼굴이 또렷이 보이지 않아 소름이 돋아 뛰어들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이후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요. 전처인 옥순이에요. 분명히 그 여자예요. 이 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겁에 질려 헛것 본 거야. 아니에요. 정말 보았어요. 복례는 며칠 사이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이 퀭해졌습니다. 그 뒤로도 비가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우물가에 흰 여인이 목격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았다 했습니다. 김서방도 보았고 최씨 아낙네도 보았으며 동구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것이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소복을 입고 머리를 약간 풀어헤친 채 우물가에 서 있는 여인인데 다가가면 사라지고 떨어져 보면 그냥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는 것이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여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고 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비 오는 밤에도 여인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굿도 소용없자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원한이 하도 깊어서 굿으로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런 소문이 돌자 복례는 아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 훈장이 나섰습니다. 변 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다들 무서워하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귀신이라도 이유 없이 나타나지는 않는 법이오. 어르신, 그럼 누가 가서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가보겠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데 그 빗속에 어찌. 나이 먹은 게 겁없는 거야. 내 한번 가보리다. 다음번 비가 내리던 밤, 변 훈장은 갈포 도롱이를 두르고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과연이었습니다. 우물가에 흰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 훈장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 훈장은 그 얼굴을 보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옥순이었습니다. 변 훈장이 생전에 보았던 옥순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눈 아래로 눈물 자국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변 훈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순이냐?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고 슬펐습니다. 어르신, 제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변 훈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이 떨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화와 돌쇠가 밥은 먹고 있습니까? 맞지는 않습니까? 아픈 곳은 없습니까? 눈물이 여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생할까봐 어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매일 밤 와서 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어디 나다니다 몸 상하지 않을까? 밥은 배불리 먹었을까? 울지나 않을까? 변 훈장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 아이들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직접 안아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와서 보는 것뿐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끝으로 서서히 흐려지더니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변 훈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빗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뿌였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 훈장은 그 다음 날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변 훈장이 경황 없이 헛것을 본 게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나 변 훈장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학문을 닦아온 훈장 어른이 그런 허황한 소리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군요. 옥순 씨가 아직 못 가고 있는 거군요. 어미 된 마음이 그럴 수밖에. 우리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변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소. 저 아이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소. 그 길로 마을 어른들이 이서방을 불렀습니다. 이서방이 마을 어른들 앞에 불려와 앉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자 이서방도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변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방, 자네 아이들을 어찌 키우고 있는가? 이서방이 어물어물 대답했습니다. 복례가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잘 돌봐준다고. 변 훈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소화는 13살인데 밥을 제때 먹지 못하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네. 돌쇠는 아직 어린 것이 날마다 맞는다는 소리를 나는 들었어. 그게 자네가 말하는 잘 돌봐준다는 것인가? 이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좀 과장이 아니야. 마을 어른 중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보았어. 그 복례라는 여자가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서방, 자네가 눈먼 게 아니라면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이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 훈장이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네. 옥순이가 어찌 세상을 떠났는지 자네는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옥순이는 돌쇠를 구하려다 미끄러졌네. 어미가 제 목숨을 버리고 자식을 지킨 것이야. 그런데 그 어미가 지켜낸 자식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이서방의 눈이 떨렸습니다. 변 훈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방, 나는 지난 비 오는 밤에 우물가에서 옥순이를 보았네. 이서방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순이가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있네. 아이들이 걱정되어 비 오는 밤마다 우물가에 나와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야. 제 손으로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다 가는 것이지. 이서방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옥순이는 나한테 부탁했네.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밥은 먹고 있느냐, 맞지는 않느냐, 아픈 곳은 없느냐. 어미가 그것을 알고 싶어 매일 밤 비 속에 서 있는 것이야. 이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순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이서방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 훈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서방, 이제 어찌 할 것인가? 자네가 결정해야 하네. 그날 밤 이서방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복례는 옆방에서 아이를 달래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서방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순이가 살아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없는 집을 홀로 지키며 아이들을 끌어안고 자던 옥순의 모습이 빗속을 달려 우물가로 뛰어가던 옥순의 뒷모습이 그 물속에서 건져 올려진 차가운 옥순의 손이 그 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아 이서방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뒤이어 소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위어 있는 그 얼굴, 고개를 숙이고 예, 아버지라고 대답하던 그 눈빛이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 옥순과 닮았던 것인지, 그리고 돌쇠의 눈빛이 종아리를 맞고 나서도 울지 않으려고 이를 물고 버티던 그 아이의 눈빛이 이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이 복내를 불렀습니다. 복내야, 할 말이 있소. 복내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소화와 돌쇠한테 잘못하고 있었소. 복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소. 그것이 내 잘못이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오. 복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소화와 돌쇠한테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 하오. 밥도 똑같이 줘야 하고 일도 나이에 맞게 시켜야 하오.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이서방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오. 복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를 내보내겠다는 말이에요? 내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거요. 저 아이들은 옥순이가 목숨을 바쳐 지킨 아이들이오.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이제는 잊지 않을 것이오. 복내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이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서방의 눈빛이 이전과 달리 단단했습니다. 흐물거리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결국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서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화와 돌쇠의 밥 먹는 것을 직접 챙겼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막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일도 다시 부지런히 시작했습니다. 술에 절어 있던 손이 다시 대패를 잡았습니다. 소화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달라진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이서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 조금씩 마음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서방이 나무를 깎아 작은 빗을 만들어 소화에게 주었습니다. 머리 빗어라. 소화가 그 빗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래. 솜씨가 없어서. 아니에요. 예뻐요. 소화는 그 빗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이 빨개졌지만 웃었습니다. 돌쇠에게는 나무 팽이를 깎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에 어리둥절하다가 이서방이 직접 팽이를 돌리는 시범을 보여주자 환히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잘 돌아요. 이서방은 그 웃음을 보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보며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서방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복내도 서서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내가 어릴 때 자신도 아비 없이 힘들게 자랐다는 것을, 그때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던 어른들이 얼마나 미웠었는지를, 그것을 조금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 복내가 소화를 불렀습니다. 소화야. 소화가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복내가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팥이 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심부름하고 나면 손이 트잖니. 이거 문지르면 낫는다. 소화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복내가 눈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어서 받아. 소화가 주머니를 받아들고 나지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례가 대답 대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어깨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들어섰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비 오는 밤에 우물가에서 긴 여인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뚝 끊겼습니다. 김서방도 보지 못했다 했고 최씨 아낙네도 그 후로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했습니다. 복례도 그 뒤로는 소복 여인을 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변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물가 여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눈을 감은 게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비 속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게지. 어미가 원하는 것이 겨우 그것이었으니까. 아이들이 밥 먹고 따뜻하게 자고 아비한테 안기는 것. 변 훈장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편히 가거라, 옥순아. 강 어르신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오래도록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30년 전 일이야. 그때 소화는 훗날 이 마을 박씨 댁에 시집을 가서 잘 살았고 돌쇠는 자라서 아비처럼 목수일을 배워 꽤 이름난 장인이 되었지. 이서방과 복례도 그 이후로는 제법 화목하게 살았다 했어.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귀신이라 해서 다 무서운 것이 아니야. 어미 마음이 어찌 죽었다고 끊어지겠나.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아이가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아이가 맞으면 같이 아픈 것이 어미 마음이야. 그것이 무덤 너머까지 이어지는 거라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물이 우물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 우물 곁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웃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소란마을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소란마을 사람들은 비 오는 밤이면 우물가를 함부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늦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우물 곁에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비 오는 밤이면 아이들을 더 단단히 안아주었다 합니다. 옥순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을 어귀를 지나는 나그네들도 그 우물가에 이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포근한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았다고. 어머니의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죽음도 가르지 못하고 세월도 지우지 못하며 빗속에 홀로 서서라도 아이를 바라보고야 마는 그 마음. 소란마을의 우물은 지금도 거기에 있다 했습니다. 물맛이 달고 시원하기로 이름난 그 우물. 비 오는 밤이면 우물 위로 빗방울이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동그라미들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는 두 팔 같다고 소란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